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시장은 오르지 못하는 디커플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디커플링이 생기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관점을 좀 바꿔서 미국 저렇게 계속 달려도 되는 건가? 저렇게 끝없이 갈 수 있는가? 끝은 언제인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끝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끝은 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싸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이런 걸 많이 따지죠. 주식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나라 전체 주가 지수를 놓고는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워렌 버핏이 이야기해서 유명해진 건데, 그 나라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거하고 그 나라의 1년간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GDP하고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나라가 얼마를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주식은 지금 다 합치면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주식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으면 코스피, 코스닥 대표적이죠. 그 두 개를 합쳐보면 지금 한 22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원 정도가 되니까 GDP보다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2000년 이제 닷컴 버블로 해서 미국의 주가가 굉장히 비쌀 때예요. 그때가 GDP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한 150% 정도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일시 5천이라고 해서, 이게 5,000개 종목은 아니에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1974년에 5,000개 종목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이게 7,000개, 8,000개까지도 갔다가 지금 한 3,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이후에 들어오는 그 3,500개 이외의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더 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말 날짜로 이걸 확인해 보니까 210%가 나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이게 웰시 오션은 상장되어 있다, 미국에 본사가 있다, 상장되어 있다, 그리고 공시 의무를 철저하게 지킨다. 보통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GDP의 2배가 넘는다, 시가총액이. 이런 적은 없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적은 없었다. 그건 분명합니다. 굉장히 비싸다. 근데 저는 이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경제 데이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지표 데이터, 무엇이든지 경제가 아니더라도 이 지표를 볼 때는, 숫자를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유량이냐 저량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플로우냐 스탁이냐. 그동안 모여서 된 거냐, 안 그러면 1년 동안 들어온 거냐. 가령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세금, 내가 1년에 받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라는 걸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 소득은 뭡니까? 이거는 플로우예요, 유량. 매년 그만큼 또는 이만큼씩 들어오는 그런 것이죠.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순간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또는 1년 동안에 흘러 들어오는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퇴직금 같은 게 있죠. 퇴직금에도 소득세하고 똑같은 세금을 매기느냐? 아니거든요. 현저하게 낮은 세금을 매깁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금은 그동안 쌓아온 거예요. 쌓아온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쌓아온 거죠. 요거는 플로우가 아니고 요거는 스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저량, 쌓아둔 양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율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죠. GDP는 무엇이냐? 1년 동안에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총 합계입니다. 유량이에요.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근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에 이 기업이 뭐 한 게 아니고 쌓여온 거거든요. 쌓여온 거. 이 쌓여온 거하고 플로우하고 스톡을 비교하는 거는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량이라고 하는 게 유량이 어차피 합계일 테니까. 근데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물이 들어와서
쌓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령 한 100년 동안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쌓였다고 치죠.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이 쌓였다. 이 지금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이게 100배나 된다니 말이 되나? 그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웅덩이가 워낙 크고 100년 동안 물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게 웅덩이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많은 거지.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비해서 웅덩이에 물이 많다 작다로 웅덩이가 뭐 비싸다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 오렌 버핏의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적용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싼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표가 보통 많이 쓰이는 지표고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지표인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가격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유량 저량의 그런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예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의 시가총액이 아니고 주가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유량 저량의 문제는 아니에요. 가령 내가 이제 가게를 한다고 치죠. 자영업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또는 내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내가 1년에 이 농사를 짓거나 내가 이 자영업을 하면 얼마를 버느냐. 그때 버는 거는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뿐만 아니라 내가 재투자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회계적으로 1년에 내가 얼마를 벌고 그중에 일부는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일부는 투자를 합니다. 이 벌어들이는 회계적인 이익에 대해서 이 가격이 몇 배냐. 이 PER이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노예를 거래할 때도 이걸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노예 주인이 누가 이 노예를 팔라고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노예가 1년에 얼마를 번단 말이죠. 이 노예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내가 이 노예를 이 사람한테 얼마에 파는 게 좋을까? 보통 역사적으로는 이게 10배였습니다. 10배. 10배. 보통 토지도 아주 오랜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서 내가 1년에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얼마를 번다. 물론 거기서 노동비는 인건비는 빼고요. 얼마를 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판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1년에 내가 버는 것을 몇 배를 달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유량과 저량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는 이 유량과 저량의 비율이 10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 이 유량과 저량의 비율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PE라고 불러요. 프라이스. 이건 주가고, 요거는 E는 earning. 한 주 또는 기업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만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1년에 100억인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PE가 10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는 한 주당 100원 버는데, 한 주의 가격이 우리가 지금 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 주의 가격 아닙니까? 이 1년에 이 한 주식의 한 주가 100원을 버는데 주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PE가 10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E 10배는 아주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거래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10배로 거래되어 온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지도 못했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저축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당연히 이거는 올라왔어요. 높아졌습니다. 근데 한 해 내가 올해 많이 벌기도 하고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에 못 벌게 됐겠죠. 내가 예년에 벌어들인 것에 반밖에 못 벌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10배로는 못 팔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해는 너무 잘 번 해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10배를 달라고 하면은 사는 사람이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평균을 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슐러 교수는 이익을 과거 10년치를 평균을 내보자라는 겁니다. 과거 10년치를 평균을 낸 것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냐, 이걸 이제 CAP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기 사이클을 조정한 P라고 그래서 CAP라고 부릅니다. 요거 보면, 최근에 이 지표가 40배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이 미국 주식회사가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평균, 연간 평균치에 비해서 주가가 40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워렌 버핏의 지표처럼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아닙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아니고 1929년 우리가 대공황 이야기를 주가가 너무너무 비싸서 폭락했다고 이야기하던 대공황 때도 이게 40배까지는 안 갔어요. 30배가 35배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높았던 시절이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이 있죠. 그때 뭐 저기 차트를 보시면 그때 45배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진짜 비싸기도 역시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그때 저기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후로 나스닥이 주가가 50% 이상 폭락을 했었죠.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비싼 것만은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지표를 보니 엄청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지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GDP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여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도 없고 어느 정도 이건 계속 바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바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데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버블을 이야기하는 지표인 것만은 분명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 유량 대 유량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을 사면 배당이 나오고 채권을 사면 이자가 나오는데, 채권은 뭐 이자 해봤자 한 2%도 채 안 나오는데 배당 한 2% 가까이 주더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배당하고 지금 10년짜리 국채금리하고 보면 오히려 10년짜리 국채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요. 채권 왜 사나? 주식 사지. 이거는 이자도 얼마 안 주고 이거 배당을 더 많이 주는데, 그리고 이제 이자하고 배당에 대해서 세금도 같습니다. 세금도 이제 세율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랑 똑같은데 채권 사느니 주식 사겠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니 비싸다? 채권이 더 비싸네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실러 교수는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뭘로 받았냐면 주식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했다고 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 2012년을 전후로 해서 책을 몇 권 냈는데 2015년에 낸 책도 어떤 내용이냐면 다 비싸다. 주식이 비싸서 주가가 폭락한다 이런 말 못한다. 하지만 채권이 제일 버블이다라는 거예요. 채권이 제일 버블이다. 이 채권의 버블이 무너지는 날 주식의 버블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뭐 1.6% 하는데 이게 가령 3%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 배당 한 2%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배당을 3%씩 올리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늘리는 이런 식의 자산 배분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로버트 실러 교수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까지는 주식이 비싸도 채권보다는 안 비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버블이 붕괴가 되려고 그러면 주식이 버블의 붕괴 전에 채권의 버블의 붕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후관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주식만의 버블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과거에 이제 PE로 볼 때 쉴러 P, CAP 이런 걸 볼 때 주식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버블이에요. 지금까지 이랬던 적은 2000년 닷컴 버블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굉장히 강력한 버블인 건 맞죠. 하지만 주식만 놓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현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거 말고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채권에 하려고 하는 이거보다 주식이 낫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돈은 많다. 사람들이 돈을 언제든 빌릴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에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밸류에이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배당 수익률이 금리보다는 높다. 여기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채권의 버블이 터질 때 채권금리가 평하고 날아갈 때, 사실 우리나라 채권금리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은 주로 미국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뭐 이번에 테이퍼링이든 아니면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장기금리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처음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생각은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비싸서 버블이 붕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버블이 붕괴가 되는데 우리가 지나서 보면 버블이 붕괴가 됐다는 걸 보죠. 그리고 보면 버블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서 보면. 선견지명이 아니고 후견지명으로 지나서 보면 버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버블이기 때문에 붕괴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마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떨어질 거다, 폭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면 비행기가 가능없이 추락하죠. 추락하는 게 비행기가 날았기 때문에 추락하는 걸까요? 비행기가 날았기 때문에 추락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겠죠. 주가가 추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쌌기 때문에 추락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1980년대 이문열 작가가 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스트리아를 소재로 하는데, 찾아보시면 이 오스트리아 여류 작가 잉게보르크 바흐만이 쓴 시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그런 것이죠. 이카루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미궁에 갇혀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늘을 날려고 했고, 그 날아다니는 새들의 깃털을 모아서 밀랍으로 이걸 날개를 만들잖아요. 밀랍이라고 하는 게 그 벌들이 벌집 만든다고 이제 분비하는 물질인데, 이게 냅두면 굳지만 열을 가하면 또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태양에 너무 가까워지면 밀랍이 녹아서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가다가 결국은 추락을 하는데, 이 이카루스의 뭐 신화나 그 다음에 이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우리는 날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또는 한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고유한 그런 정신인 것 같은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하늘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뭐 그게 엔비디아든 뭐 테슬라든 어떤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미지 영역에 대한 도전,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비싸지만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그 시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의 구절을 몇 군데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바흐만의 시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오빠, 우리는 언제 뗏목을 만들어 하늘을 따라 내려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오빠, 곧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져서 우리는 침몰하고 말 거예요. 저 높이 올라갔다가 뗏목을 타고 서서히 내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올라갈수록 우리의 짐이 무거워져서 침몰하고 말 거래요. 교활한 까마귀, 끈끈한 거미의 손, 그리고 덤불 속의 깃털에 속지 말아요. 또 게으름뱅이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지 마세요. 그곳의 냄비와 항아리에선 거짓 거품이 일거든요. 홍옥 요정이 다니던 황금다리에서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던 자만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오빠한테 말해야겠어요. 그 말은 지난번 눈과 함께 정원에서 녹아서 사라져버렸다고 말이에요. 사실 버블의 시대에 그게 교활한 까마귀라고 하든 끈끈한 거미의 손이라고 하든 또는 덤불 속의 깃털,
이런 것에 속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이제 바흐만이 이야기한 거는 그 말의 뜻을 기억하는 자만이 승리를 거둔대요. 근데 그 말은 지난번 내린 눈에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의 버블을 거치면서 다 경험을 했어요. 교활한 까마귀한테 속지 말자. 덤불 속의 깃털에 속지 말자.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왔고 많은 교훈을 얻어왔습니다만 그 말은 지난번 내린 눈으로 또 다 녹아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가자, 새로운 세계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뭐냐면 비싸서 추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하늘로 날아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만 아니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도전이, 미지의 세계의 동경이 떨어뜨린 것이지 날개가 떨어뜨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 무엇인가가 무너졌을 때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폭락을 한다고 봅니다. 주가라고 하는 건 늘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는 대하락, 큰 하락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시장 그런 것 같아요. 모아서 올라가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 한꺼번에 다 후루루루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한꺼번에 다 그냥 조정을, 그동안 안 해왔던 조정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경기 침체도 없고 잘 됐다. 그냥 그동안에 너무 비쌌네. 떨어지는 김에 많이 떨어지지 뭐 이러는 것이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경기 침체 언제 오냐라는 것이죠. 경기 침체 언제 오냐?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경기 침체 올라면 멀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뭐 반도체 대란, 뭐 물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물류 문제가 약간씩 해결되는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문제는 아직까지 뭐 2, 3년 더 가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 징후가 없는데 뭐 채권 하겠나? 주식 하겠나? 그냥 주식 합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 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거 혹시 경기 침체의 징후가 아닌가라는 걸 늘 주목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채권 시장에 버블 터지나? 뭐 그런 걸 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